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9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3단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신정권이 성립하고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아주 잠깐만 볼게요. 고려의 세기별 국제관계를 보면 10에서 11세기 우리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다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했던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구축하면서 해동천하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 보였던 것도 우리 배웠어. 자, 그리고 이제 12세기엔 여러분들 이제 여진을 우리가 정벌을 하게 되는데 완전 12세기 초반이에요. 윤관이 여진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동북구성을 쌓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진이 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을 하고서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이 군신관계를 바로 당시의 집권자였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귀족이 받아들여서 우리는 금나라를 이제 임금의 나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은 상황.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 고려의 이제 고려 사회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당시에 문벌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고려의 역사를 이렇게 볼게 한번.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918년에 건국이 되고요. 그리고 1392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려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을 1170년에 있었던 우리 이따 배울 무신정변이라고 해요. 자, 지금 고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고려를 건국한 게 태조 왕건인데 태조 왕건은 이제 호족 출신이잖아. 호족 출신이고 많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려를 건국했다고 했었어. 그래서 고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전기 중에서도 앞에 있던 초기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 근데 이 호족들이 계속 높은 관직에 있고 서로 혼인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완전 귀족적으로 귀족화되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벌귀족이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고려 사회를 고려 전기 사회를 문벌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벌 사회라고 하는 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고려의 통치 체제가 안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호족들이 계속 고위관직을 높은 자리에 있는 관직을 계속적으로 갖게 되고 서로 혼인을 하면서 문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벌은 5품 이상의 고위관직을 여러 대에 걸쳐 배출한 가문과 그 가문의 구성원, 즉 계속적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애들 문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고려에서는 이제 문벌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 자, 이런 문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이 오래도록 대대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서로 혼인을 하면서 세력을 강화한 이 문벌귀족 세력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고인물이 되어 간다는 소리죠. 이 문벌귀족들이 당시에 누렸던 특권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음서, 관직 등용에 있어서는 음서입니다. 그리고 음서가 뭔지는 아시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높은 5품 이상 관리의 자손들이라면은 그냥 관리가 될 수 있는 거 그거잖아. 프리패스권이잖아. 음서. 그리고 공음정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귀족이라면 받았던 토지 이런 음서나 공음정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굉장히 이제 당시 문벌귀족들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 문벌귀족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경원이씨라고 하는 이씨 가문이었어. 경원이씨 가문이었는데 이 경원이씨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자겸이야. 이자겸 들어보셨죠? 방금 전에도 봤잖아.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이자겸. 자, 당시에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지만 금나라의 군신관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했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문벌 귀족 세력들, 경원이씨 가문들 이런 애들이 보수적으로 문벌 세력이 되면서 얘네가 굉장히 힘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자, 문벌귀족들은 서로 간에 혼인관계 맺으면서 점점 서로 세력을 강화하고 음서, 공음전, 특권 누리면서 점점 힘이 세지고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경원이씨 가문의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게 고려의 왕의 계보도야. 자, 11대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보면은 다 앞에 보면 이씨들이지.
경원이 씨야. 경원이 씨들은 계속 왕한테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세력을 강화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예종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 근데 예종이 이제 문경태우랑 결혼을 해가지고 인종을 낳았어. 근데 자기의 손자한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 즉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역할까지 했던, 굉장히 이런 식으로 자기 힘을 강화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이자겸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힘을 강화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겠지.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인데 한번 볼게요. 자, 1126년에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굉장히 강력했던 문벌귀족 이자겸이 왜 난을 일으켰느냐. 자, 문벌 세력인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 외가 집안이야. 외가 친척. 외가 집안 맞잖아. 외할아버지니까, 그지?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이라 했잖아. 자, 이자겸이 왕실의 외가 친척,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금나라 군신관계 수용한 것도 이자겸이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왕이었던 인종 입장에서는 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왕의 권한을 넘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종과 가까운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을 축출하려고, 이자겸을 뿌리채 뽑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먼저 너네가 이럴 거면은 선수 쳐가지고 내가 권력 장악할 거야 라고 해서 난을 일으킨 게 이자겸의 난이야. 자, 이자겸과 친했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건, 이거 바로 이자겸의 난인데 이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고요. 근데 이런 사건만 일어나면서 막 궁궐도 불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당시 귀족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고 결국엔 처형당했대. 이게 뭐야? 수근수근 난리 났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 1126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9년이 지나가지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자겸이 몰락을 합니다.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났죠. 자, 이자겸은 근데 아까 뭐 했던 사람이라 그랬어? 금나라에게 군신관계 맺는 거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이제 몰락한 다음에 금나라에게 우리가 금나라 임금으로 섬기는 거 이거 반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속속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자겸이 이제 몰락했으니까. 자, 금에 대한 사대는 여러분들 이제 큰 나라를 섬기는 거, 클 때자에 섬길 사자야. 즉 우리가 당시에 금을 섬기는 거, 금을 임금으로서 섬기는 거, 요거를 반대한 인물들이 금나라를 섬기면 안 됩니다. 무슨 금나라를 섬깁니까? 우리 고려 자체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고려의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 건원이라고 해. 연호를 사용하는 거 건원. 자, 금나라를 황제로 섬기지 말고 우리 고려 왕을 황제로 칭하고 그리고 우리도 황제 국가처럼 연호를 씁시다. 이거 칭제권원이라고 해. 칭제권원을 주장을 하면서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 보통 당시에 서경에 살아가지고 서경 세력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인종이 이 서경 세력들 대표적인 게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과 정지상이라고 하는 관리야. 이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소리야. 뽑았다는 소리야. 자, 이제 고려 정치에 지금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자겸이 몰락을 하면서. 자, 이 서경 세력, 묘청과 정지상 같은 서경 세력이 뭐를 주장을 하냐면 지금 고려가 금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거는 막 이자겸의 난 발생하고 궁궐이 불에 타고 이렇게 힘이 약해진 건 지금 개경 땅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 개경에서 서경으로, 지금 땅이 굉장히 기운이 활발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서경 세력이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고요. 서경으로 천도하면은 금나라도 정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지도랑 사료 한번 볼게요. 지금 고려 위에는 여러분들 금나라가 있고요. 금나라 거의 중국의 송나라 점점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서경 세력인 묘청이 서경 임원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야. 이 지역 땅을 보니까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 굉장히 잘 나갈 땅이라서 궁궐을 세우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을 것이요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다 신하가 될 것이다. 금도 정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솔깃해가지고 그럼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막 서경에 가가지고 땅도 한번 보고 오고 막 이래. 근데 당시에 원래 이제 수도인 개경에 살고 있는 개경 세력들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서울로 수도를 나주로 옮긴다고 하는데 당연히 서울 사람들 다 반대할 거 아니야.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엄청 반대했잖아. 자기 세력들, 자기의 그런 기반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당시에 이제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제 개경 세력의 대표 인물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자,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종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니까 묘청이 뭐야, 서경으로 천도할 것처럼 하더니 내 말 왜 안 들어줘? 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켜. 그거를 여러분들 묘청의 난이라고 해요. 자, 묘청의 난이 발생하고 묘청이 서경에서 새로운 나라도 만들고 다 뭔가 지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경 세력 대표인 김부식이 진압을 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자겸의 난 이후로 상황이 엄청나게 계속 혼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씩 계속 난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밑에 여러분들 이 표 한번 볼게. 이것도 여러분 그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학습지 여백에 적어오면 선생님이 도장 한 개 드릴 거예요. 자, 지금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개경 세력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고 서경 세력의 대표는 묘청과 정지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개경 세력의 출신은요, 여러분들 개경에 사니까 수도에 사니까 대부분 문벌귀족 세력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벌귀족이다 보니까 옛날 이자겸이 그랬던 것처럼 금나라를 섬겨야 된다. 금나라에 대한 사대의식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이제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서 우리는 그냥 신라를 계승했어. 그러니까 금나라도 뭐 섬겨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가 서경에서 살다가 이제 새롭게 진출한 관료 세력이잖아. 새롭게 이제 인종이 뽑아준 세력이다 보니까 새롭게 진출한 관료 세력이다. 신진 관료 세력이고요. 그리고 개경 땅에 안 좋아서 서경으로 옮겨야 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사상은 풍수지리설이다라는 거.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개경 세력과 반대죠. 금나라 정벌해야 된다. 그리고 금나라를 황제로 섬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황제로 하고 그리고 연호를 만들어야 된다. 칭제건원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옛날 수도였던 이 평양, 지금 서경으로 부르지만 고려는 서경이라고 부르지만 여기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 봐서 고구려 계승 의식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꼭 보세요. 자, 하지만 결국에는 개경 세력이 승리하면서 서경천도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얘들아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자겸의 난 실패, 묘청의 난 실패,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 상황이야. 이 혼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울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이제 이게 실패로 끝나고 계속적으로 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배층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계속 상황이 급변하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 계속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문신은 여러분들 유교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유교 공부,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희나 강감찬도 장군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문신 출신이야. 자, 그러면서 무신, 지금으로 따지면 군인들이죠. 높은 군인이 장군이든 뭐든 간에 이런 무인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회가 안 그래도 혼란하고 무신들은 계속 차별받고 심지어 하급 군인들은 월급도 적고 계속적으로 뭔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1170년에 정중부와 이의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신정변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고려 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려 후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고려 사회 한번 볼게요. 초기의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부라기보다는 좀 이제 몸을 썼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치를 좀 매끄럽게 하지는 못해요.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뭐 중서문화성이라든가 상서성이라든가 이성육부 있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 무신들이 모였던 최고 회의기구가 있어. 무신들의 최고 회의기구야.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이 중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들 그냥 원래 회의했던 데서 나라 일들도 그냥 다 막 이것저것 결정을 하면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권자가 교체가 돼. 누구 한 명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원래 있던 집권자 죽이고 자기가 권력 잡고 또 살해당하고 집권자가 계속 바뀌어.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는 게 발생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제 무신 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신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면 일반 농민이라든가 천민들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적으로 농민과 천민들 수탈을 하다 보니까 이 무신 정권 시기에는요 농민과 천민의 봉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뭐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표 한번 볼게요. 처음 이제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되고 이의방이 정권 잡고 그 다음에 정중부가 정권 찬탈하고 경대승이 찬탈하고 이의민이 이어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권력자가 자주 바뀌어요. 초기엔 방금도 봤지만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 기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의민 다음에 정권을 탈취했던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부터는 최씨 집안이 계속적으로 60여 년간 권력을 안정적으로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신 정권 시기를 여러분들 최씨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최씨 무신 정권 시기라고 합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 4대 60여 년간의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을 이룩하던 시기를 최씨 무신 정권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권력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었느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정책을 결정하던 최고 기구는요 교정도감이라고 합니다. 별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충원이 설치를 하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제 뭐 이성육부가 아니라 교정도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충원 다음에 권력을 잡은 최우가 관리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걸 인사라고 하죠. 인사를 담당해가지고 모든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뽑게 이런 인사권을 장악하던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정방이라고 합니다. 정방, 최우 때는 정방이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최우가 설치했던 기구 중에 서방이라고 있어. 서방 같은 경우에는 최우가 이제 무신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문신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얘네한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능력 있는 문신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를 서방이라고 하고요. 즉 지금 최씨 무신 정권 때는 교정도감에서 온갖 일 결정하고 이 정방에서는 사람을 뽑고 서방에서는 똑똑한 문신들 자문을 얻는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자기를 지켜줄 군대 부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 바로 여러분들 최씨 무신 정권 때 최씨 집안을 지켜줬던 사병 부대가 있어. 즉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있는데 그걸 도방이라고 하는 부대,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자, 이 부대가 이 치안을 유지를 해주고 안정시켜주고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즉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정도감, 정방, 서방 같은 기구 플러스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갔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에서 여러분들 최씨 무신 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있었을 때 몽골이 침략을 해옵니다. 자, 몽골이 침략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최씨 무신 정권 때야. 최씨 무신 정권 시기 최후 때입니다. 최후 때. 자, 몽골은요 원래 이 중국 땅의 북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어. 기마민족이죠.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인데 지도의 위치 볼게요. 여기 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민족이었어. 근데 이 민족을 통일하고 하나의 몽골 제국을 세운 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칭기즈칸입니다. 자, 점점 몽골이 이제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에게 뭐 나름대로 조공도 바치고 하면서 이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그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몽골 사신이 이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몽골이 이제 고려를 처음으로 침략을 해옵니다. 그게 1231년의 일이었고요. 이때가 여러분들 최후 때였어. 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몽골의 침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려는 이거에 어떻게 맞서 싸우냐면 일단 고려의 수도가 옆에 있는 지도 볼게요. 개경이잖아. 개경인데 이 수도를 여러분들 개경에서 가까운 섬 바로 지금의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지금 밑에 있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강화도 섬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고려. 최후가 강화로 수도를 천도를 하는데 천도는 수도로 옮긴다. 왜 옮기냐? 당시에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 땅 여러분들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전부 다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해군이 없습니다. 즉 몽골의 약점은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지만 물이야, 물. 해전에 약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신 정권과 왕도 있어요. 여러분들 허수아비 왕이긴 하지만 왕과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육지에는 그러면 이제 백성들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침략해 왔을 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여러분들 용인인데 밑에 있는 지도 볼게요.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여기 충주성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이제 항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최후는 이제 강화도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에서 8만 대장경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써놓을 필요 있어. 왜냐하면 시험에 많이 나와. 8만 대장경을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이제 몽골의 침략이 여러분들 6차례나 계속되거든요. 우리가 방금 봤던 뭐 처인성이라든가 충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이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굉장히 강했던 몽골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 왜냐면 당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럽까지 제패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던 세력이거든. 그래서 고려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씨무신 정권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붕괴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제 몽골과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강화도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화해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자, 강화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허수아비 왕이었던 원종과 최씨 무신 정권 다음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무신 정권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을 해. 지금 나라꾸리 개판이야. 이때 몽골과 강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 몽골이 당시에 원종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몽골의 지원을 받아서 원종이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돼. 이걸 환도를 한다고 해. 1270년이야. 이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은 완전히 몰락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무신정변이 1170년에 발생했어. 근데 1270년에 무신정권 몰락하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봐서 무신정권은 딱 100년 같다는 소리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려 정부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몽골과 완전히 화해를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몽골과 화해하지 않을 것이다. 개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중에 하나였던 삼별초입니다. 자, 이 삼별초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몽골에 대해서 우리는 항전하겠다, 대몽항쟁하겠다라고 하면서 삼별초가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싸워, 몽골군과. 근데 여기서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전남 진도까지 내려가고요. 진도에서 또 밀려서 제주도까지 내려가.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몽골과 싸울 거야, 개경한도 반대라고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게 되면서 이 삼별초의 항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고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 몽골이 나중에 원을 세우거든. 원 간섭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상황이 계속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쭉 상황, 그 흐름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